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1분 늦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초 두 번째 시간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저도 이런 세팅인 줄 모르고 그냥 큰 강의실이라고 해서 덥죽 하겠다고 했는데 강의실 세팅이 약간 낯설기도 하고 아마 너무 멀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저희 뒤에 방송실 선생님들 여기 슬라이드가 뜨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패들창에 혹시 올려놓은 슬라이드 보셨나요? 손? 오케이, 한 50% 정도는 보신 것 같고요. 제가 어젯밤에 슬라이드를 올려놓긴 했는데요. 약간 오늘 내용이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제가 좀 크게 강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후반부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공지가 나간 대로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좀 이어서 진행을 하고 다른 일들 때문에 저희가 이 강의실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합동 OT 저녁 때 있죠. 저희 문과대 학생들은 4시부터 입장하는 팀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긴 하루의 여정을 아침 9시부터 일찍 시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의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채 못 끝내고 수업을 마치게 돼서 수업에 대한 안내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고 출석에 관한 이야기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과제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내가 코딩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을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썬 맛보기 2주차 때 파이썬 코딩을 한 개도 안 해볼 수는 없으니 저희가 파이썬 긴장 갑자기 막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괜찮습니다. 한번 내가 코드를 봤다 이 정도 경험을 오늘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수업을 크게 바꾼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께 제가 고민을 하나 상담 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패들렛 공지사항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팔로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패들렛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들렛의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그 알림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알림을 클릭해 두시면 제가 슬라이드를 올리면 여러분께 알림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수업에 관한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셨으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이렇게 수업에 관련된 질문들 시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매주 수업에서 남겨주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저희들이 공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앞으로 쭉 한 학기 동안 같이 모아둘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학생들 커멘트라는 저희 스프레드시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혹시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그죠? 굉장히 재밌지 않던가요? 그죠. 저는 이게 저희 수업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700명에 달하는 학생들께서 지금 함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수업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런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네, 자꾸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컨트롤을 지금 익히는 중이라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이 700명이라는 학생의 숫자를 사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느낄 수가 없는데 그 질문지를 보시거나 커멘트를 보시면 와,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같이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업 노션에 역시 실러버스, 수업 계획서 또 저희가 업데이트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수업을 하고 제가 약간 수업 디자인을 바꿨어요. 왜냐면은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께서 큰 포부를 가지신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기초적인 파이썬 문법만 하면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다. 효용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오히려 많이 활용하는 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R도 한번 배워보고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과인이라는 수업에서는 2주 동안 학생들이 R을 배우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시거든요. 문과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은 프로그램을 어떤 개발하거나 앱을 개발하거나 이런 데도 유용할 수 있지만 통계를 한다, 데이터 분석을 한다, 시각화를 한다 이랬을 땐 또 R이 더 유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과대에 특화된 수업인 만큼 제가 중간에 일주일 동안은 R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일주일 만에 배워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예쁜 그래프를 뽑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콜텍스라고 하는 의미 연결망을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 시킨 다음에 아름다운 의미 연결망을 만드는 건데, 그거랑 게피라고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하는 역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몇 가지 문과생들이 알아두면은 앞으로 턴페이퍼 정말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후반부 주차에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학습을 하신 다음에 2, 3, 4학년 때 다른 수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 디자인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까지는 비슷한데 그 후반부 수업이 살짝 바뀌었다. 그래서 R도 우리가 배울 거고 개피도 잠깐 맛보기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 문과대생들은 R도 쓸 줄 알고 파이썬도 쓸 줄 알고 개피도 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콜텍스도 할 줄 아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한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참여도가 20%라서 출석 서베이 거기 남겨주는 퀘스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코들방에 가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들에서도 다른 친구들의 커멘트나 고민에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달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돕는 이런 것들이 참여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발하게 하시면 참여도 20%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 코딩 퀴즈 70%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지? 이 퀴즈가 불보에 뜨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딩과 관련된 퀴즈는 모두 다 코들에서 봅니다. 코드를 조금 이따 뒤에 좀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말 과제는 저희가 코들에다가 기말 과제를 넣어두시면 여러분들이 오픈북으로 기말 과제를 몇 시간 안에 푸시는 것. 이 기말 과제 10점밖에 안 돼요. 무슨 뜻인고 하니? 앞에 20%와 70%를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A뿔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체 존중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감사하게도 한 분 낚여주셨는데 오늘은 안 낚여주셨더라고요. 미리 제출해 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역시 똑똑한 고대생들이 실수를 한 번 하지 두 번 하지는 않더라라는 것들을 알려주셨고, 줌 웨비나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줌으로만 계속 만나게 될 거라서 15주차가 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볼 기회가 없어요. 줌에서는 다음부터 만나게 될 거고, 똑같이 줌과 출석 서베이 두 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출석 서베이를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해보셨으니까, 왜냐면 제가 코로나 때 꼼수로 만든 기법이에요.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줌만 해서는 사실은 출석이 정확하게 확인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이 안 적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 슬라이드에 제가 그래도 공개를 좀 해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줌을 켜놓고 집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저도 그렇거든요. 줌회에 들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랬을 때 이제 퀴즈가 빵빵 터지시면 약간 잠을 깨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했었고, 줌으로 앞으로 입장하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학번 플러스 이름인데 24학번 신은경이 아니라 2024-130885 이런 식으로 학번을 구체적으로, 혹시 제 번호 계신가요? 130885가 자기 학번이다. 밥약 잡으려고 했는데 번호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튕겨 나갔다 들어오는 거 전혀 상관없고요. 학교 이메일하고도 상관없어요. 줌에 들어오실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학번 이름 이걸로만 출석 체크가 되십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손 들고 저를 멈춰주세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질문, 앞으로 13주 동안은 저한테 질문할 때 지금만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없으실 거거든요. 해주시면 되고, 자, 사례를 몇 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줌 웨비나를 구독을 안 해보셨으면 여러분 출석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메일이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자, 이 친구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줌으로 접속을 하시면 모든 학생의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신 커멘트, 누가 몇 학번이 누가 있는지가 그대로 다 기록이 남아요. 줌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클릭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제가 오거나이저잖아요. 제 트랙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자, 보시면 혹시 현장에 오셨을까요? 131535 사회학과 학생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이준수 학생님은 어때? 29분에 로그인을 하셨고 11시 저희가 48분에 수업을 마쳤거든요. 11시 51분까지 로그인이 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총 접속 시간이 저기 나와 있어요. 끝에 82분 접속하셨어요. 출석 인증 됩니다. 끝? 이런 경우 어떨까요? 혹시라도 이런 거 부끄러울까봐 땡땡원님께서 죄송해요. 땡땡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지금 32분에 살짝 지각을 하셨어요. 2분 지각하셨어요. 지각하셨는데 봤더니 자기가 이사학번 땡땡원이라고 들어왔다가 수업을 들으니까 공지사항을 보니까 학번 플러스 이름이래.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33분에 나가셨고요. 다시 33분에 정상적으로 학번과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77분 수업을 들으셨어요. 인정될까요? 네. 이런 경우 출석 인증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름 가렸습니다. 이 학생 어떨까요? 오늘 출석 서베이 1번 질문입니다. 이 학생 출석 인증 될까요? 안 될까요? 10시 44분에 들어오셨다가 56분에 나가시고 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들어오셨는데 11시 31분에 이제 수업 끝날 때쯤 돼서 다시 들어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19분을 머물다가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교수자라면 출석 인증 해주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 아무튼 답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출석 인증되지 않습니다. 끝? 그래서 물론 5분 지각까지는 봐드리고요. 저희가 원래 150분 수업이잖아요. 75분 플러스 75분이니까 이 세팅에서 150분 세팅에서 최소한 140분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가 출석 인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가입하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코드 가입 성공적으로 다들 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학교에서 여러분들 사용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껏 활용해 보시고 아마 거기 있는 문제풀이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을 벌써 한번 경험을 해보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본인의 코드를 분반해 조교님 이름이 오늘 출석 서베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자, 자기 조교님의 이름을 안다, yes. 감사합니다. 모르면 no,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3번, 서베이 질문, 서베이 창 여러분들 한번 떠보시겠어요? 3번은 응답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오픈 엔디드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코드를 들어가시면 왜 저희가 코드를 활용하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리스트라는 걸 배웠어요. 파이썬에 이런 걸 리스트라고 해. 뭔가를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제가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창에다 코드를 막 써요. 근데 막 틀리게 적은 거예요. 그럼 여기 오답이라고 뜨게 돼 있어요. 밑에 창에. 그리고 여기 AI가 알려주는 오답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퀴즈를 제출하시는 건데 그냥 파이썬에서 직접 코딩을 하시는 것보다 이 안에는 AI 튜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셨을 때 왜 틀렸는지,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를 알려주시고 오류가 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퀴즈를 통과하는지 마는지는 최종적으로 정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10번을 틀리든 100번을 틀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즈 통과 아니다, 이거는 그냥 최종적으로 정답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저희 조교님들께서 지금 코드를 가입하라는 이메일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코드 조교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코드에 관해서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 채점 과정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메일 받으셨던 조교님들께서 담당을 해줄 텐데 저희가 700명의 학생들과 8명의 조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조교님들이 저희 훌륭한 대학원생들이신데 학업과 여러분들 교육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코드 안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저희 조교님들의 일을 좀 줄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일 것 같아서 검색 많이 하시고 저희 패드에 있는 Q&A 그 시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있는 자동적으로 코드를 도와주는 그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석 서베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끝? 자, 다 되셨을까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65% 저희가 그 익명으로 했던 것을 진짜 데이터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 65% 학생들은 파이썬이나 어떤 코딩 경험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코딩 경험이 없다는 학생들을 전제로 수업을 합니다. 코딩을 만약에
기본적으로 배우셨다라고 하면 조금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방점은 코딩을 한 번도 안 배워봤던 친구들이 한 학기를 끝났을 때 코드를 읽을 수 있고 독해할 수 있고 내가 프로그램을 좀 짤 수 있다. 요 정도까지 키워드리는 게 저희 수업 목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이 정말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수업이라서 사실은 실습실이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저희 티칭 크루뿐만 아니라 저희 분반이 10개 정도 있잖아요. 그 10개 분반의 다른 조교님들과 교대 근무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이 두 군데에 여러분 신입생들, 이사학번들이 가시면 누구나 여러분들 코딩에 관한 어려움들을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아. 학교 여러분들이 코딩 과외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2, 3학번 학생들이 굉장히 억울할걸요. 1년만 늦게 들어왔어도 나도 이런 혜택을 받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살짝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이 5학번부터는 전산 수업을 모두 다 듣고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세대 교체가 되기 직전의 학번이셔서 여러분들 다음 학번들은 다들 코딩을 좀 배우고 들어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하고 나중에 취업 전선에 같이 뛰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취업 시장에 갔을 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으니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실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700명은 이 수업을 듣는데 여기 진짜 실습장에 한번 가볼 친구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 자원이 있는데 왜 안 써요? 너무 좋은 자원인데 왜 안 가봐? 우리가 파이썬을 깔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이 해주는데 사실 이 수업에서는 문과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파이썬을 깔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사실 까셔야 되거든요. 파이썬을 하고 싶으면. 파이썬하고 파이참은 깔려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700명이라는 문과생 학생들이 모두가 다 다른 컴퓨터 사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코드리라는 것으로 코딩을 하지만 나 근데 깔아보고 싶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실습실에 가셔서 조교님께 깔아봤는데 이게 안 돼요. 내가 이거 우리 파이썬을 여기서 해봤는데 제 컴퓨터에서 해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다들 파이썬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코딩에 과외 선생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멘트 진짜 저희 수업에 백미라고 해주셨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걸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수업 마치자마자 여러분들 출석 서베이를 제출하시면 여기 가서 오늘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뭐가 재밌었을까 읽어보면 700명이 정말 다 달라요. 아무것도 안 쓰시는 학생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신기하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리액션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지점에서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세요.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제가 가져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학생들 커멘트예요. 사실은 지난 시간은 오늘은 줌으로 송출이 잘 되고 있나요? 모니터링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 네, 줌에도 오늘 안정적으로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시간은 정말 대혼란이었죠.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죠? 훨씬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줌으로 가서 다음 주부터 완전히 줌으로 하면 사실 이런 혼란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 혼란은 왜 일어났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 사단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 학생이 마이크도 올리고 제 노트북도 소리가 끊겨서 완전히 수업을 즐길 수 없다는 게 없었지만 제가 비대면으로 들었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교수님들께서 학생하고 소통하시려 했던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 이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1학년 학생이었다면 귀찮아서 안 왔을 거거든요. 줌으로 듣겠지. 무슨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는 엉망진창이지, 화면도 잘 안 보이지, 싱크로도 전혀 안 되지. 그러면 저 같으면 짜증을 냈을 거야. 대고려대학교가 이따위 학교였냐 이러면서 서울대를 갔었어야 됐어 막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 학생은 그 상황에서도 뭔가 저한테 고맙다고 해준 거, 그리고 공부하려고 애쓴다고 하는 이 상황의 장점을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 이 학생들의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제가 보통은 학생들의 이름을 슬라이드에 같이 씁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가 봤을 때 너무 교수님한테 아부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이름을 가려드려요. 그 학생이 부끄러우실까 봐.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이름을 같이 쓰는데 첫 수업에 보통 프로그래밍을 배울 줄 알았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해줘서 좋았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원래 필수 수업 가르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거 필수 교양이잖아요. 심지어 교양이야. 전공 수업이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열심히 듣지. 내 전공이니까. 그리고 저 교수님한테 나중에 추천서를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 교수님이 나중에 내가 우리 과에서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공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보통 인기가 많아요. 정말로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만 듣고 수강 신청에 광클에 성공한 애들만 들을 수가 있어. 셀렉션 바이어스가 굉장히 커요. 근데 필수 수업은 제 수업을 안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절반이야. 거기다가 금요일 1, 2교시야. 교수가 원망스럽겠지. 하필이면 왜 이런 시간에 내 수업에 전공 수업 가서 상관없는 저 교수님의 수업을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런 학생을 데리고 가르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첫 2주 동안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 진짜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필수라서 수강 등록을 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동기부여, 설득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딩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국영수 좋아해서 공부하셨습니까? 웃어. 아니 국영수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드물게 있어. 그냥 국영수 수험 보고 막 이렇게 오지선다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 왜 그랬지 근데? 좋아하지도 않는 걸 우리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스카이 가면 그걸 여러분들 바랬던 거죠. 좋은 학교 나 한번 가보고 싶다. 하버드 가면 좋겠지만 너무 머니까 우선은 스카이 한번 찍어보자. 뭐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공부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저희가 바뀌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약간 이과의 영역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나도 문과에 진입을 했는데 아니구나. 약간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좋았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에. 밝은 에너지가 비대면이었는데 느껴졌대. 진짜 대단한 학생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느꼈지? 저 같았으면 제가 녹화된 걸 봤어요. 녹화된 걸 보니까 더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20분, 20분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건 올릴 수도 없었어, 진짜. 음성도 별로고 정말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뭔가 긍정적인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 대학에 온 이유에 대한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대요. 내가 대학을 왜 오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심도 깊은 공부는 책으로 할 수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관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대에 와서 입학을 했죠.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연대에 가서 4년을 보낸 것과 서울대 가서 4년을 보낸 것과 고대 와서 4년을 보낸 것 왜 다를까요? 근데 이 친구들 달라. 왜냐면은 대학이라는 곳이 많은 분들이 수능 공부할 때도 약간 솔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거. 왜냐면 내 점수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어우러져서 무언가를 같이 해야 돼서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Q&A들인데요. 이건 수업 전 질문들. 파이썬 안 까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은 이렇게 사약과 조지현 학우님 이름을 제가 같이 슬라이드에 뜹니다. 그리고 평소에 질문이 많은 편인데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린다고 저희 양문과 서현지 학생님 좋습니다. 전 질문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이썬 코드 한 줄도 모른다. 를 전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언어학과 최류바 학우님이었고요. 그리고 심리학부 유민수 학우님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고 수업에 노트북 필요하다고 했어요? 필요하진 않지만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실습실에 가시면 노트북이 40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셔서 거기 있는 노트북을 빌려서 코딩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습실을 밖으로 그 노트북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40대 정도 되는 이것보다 많이 작은 강의실이지만 여유가 있는 좌석이니까 내가 오늘 컴퓨터 안 들고 왔는데 코딩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그럼 거기 가서 거기 노트북을 쓰실 수 있거든요. 빌려서 거기서 코딩을 직접 해보실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커멘트 창에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철학가 유태훈 학우님 혹시 오셨나요? 이런 말씀 안 남겨주셔도 되잖아요. 행복하세요. 심지어 나를 만나기도 전이야. 이거 수강 전 설문이었거든요. 행복하세요. 너무 착하지 않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 이러면 일기장에 적어놔. 이렇게 착한 학생이 막 이러면서. 자,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문과 플러스 이과가 왜 중요한가?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문과랑 이과라는 것이 굉장히 인위적인 기획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2024년에 들어오셨으니 문과란 이과라는 부분이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대학에 공대가 생긴 게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세요? 1920년대에 전 세계의 대학에 공대라는 걸 만들자고 했을 때 대학교에서 난리가 났어. 절대 안 돼. 우리는 기본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거지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야.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과대학을 절대 만들 수 없다라고 결사반대를 했어요. 당연히 생겼죠. 경영대 들어왔을 땐 더 난리였어요. 아니 그런 것을 어떻게 대학에서 가르쳐? 1940년대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경영대 못 가서 난리고 컴퓨터공학과 못 가서 난리지만 예전에는 기술을 가르친 거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컸어요. 대학은 기초학문을 하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학제라고 하는 것, 학과라고 하는 것이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하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무슨 과였지? 철학과였을까? 정외과였을까? 없어. 피타고라스 수학과였을까요? 철학과였을 수 있을걸? 좀 더 역사를 굴려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의학과였을까요? 없어. 그전에는 학문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지금 2024년에 누군가가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나는 여기 이 몰드, 이 칸에 속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슬라이드 봤었죠. 충격적이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이룬 것 같고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만 남았어 이랬는데 어머 나 100년이나 더 살아야 돼. 그래서 이 0.03이 충격적이었다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슬라이드와 지금 이 슬라이드가 달라. 뭐가 다르지? 틀린 그림 찾기. 와 이거 맞추면 뭘 줄까요? 저 굿즈 하나 쏘겠습니다. 고대 굿즈 하나 쏠게요. 이거 못 맞춘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틀렸던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오! 성함이? 네? 유노미 무슨 과세요? 사회학과 유노민 학생님, 저 나중에 굿즈 다음 시간에 한번, 금요일날 갈게요. 그 사초를 들으시니까 금요일날 굿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학과 유노민 학생 맞추셨어. 지난 시간에 제가 실수가 있었던 게 0.03%라고 되어 있었는데 0.03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3%였어요. 근데 제가 슬라이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급하게 만들어서 실수가 있었는데 와, 사회학과 학생님 그걸 잡아냈어. 3%예요. 0.03%가 아니라. 그래서 그 4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 하지만 이 3%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획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베이를 했었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과 출신이 몇 %일까? 지금 우리가 문과생들이 700명 있어요. 저희 문과대 학생과 심리학부 학생과 역사교육과 홍용진 교수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엄청 재밌으세요. 속닥 강의상도 저기 역교과네 너무 티난다. 역교과 친구들 막 웃고 있어. 홍용진 교수님께 가서 신은경 교수님이 굉장히 존경한다고 전해주세요. 홍용진 교수님 수업 듣는 다 문과생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아세요? 홍용진 교수님이 저희 사학과 출신이세요. 문대 출신이세요. 그래서 실제 저기 거의 그리고 심리학부도 원래 문대 출신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심리학부 선생님들 수업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 700명의 학생 중에 이과 출신 몇 %? 슬라이드를 봤으면 이제 여러분들 찍으셨겠지만 18%로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저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였거든요. 교차 지원해서 문과로 들어와서 저 같았어. 근데 이 다음 건 여러분 답 모를걸? 그리고 여러분 진로에 대한 설문을 제가 했잖아요. 자, 이 49.5%가 뭐에 대한 답이었을까요? 자, 우리 희망으로 가득 찬 학생 이름이? 장수연 학우님께서 저 49%가 대학원일 것이다. 너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럴 것 같다. 지금 엄청나게 친구들이 웃고 있어. 장수원 학생님은 대학원 진학을 꿈꾸십니까? 무슨 과? 역교과. 저기 역교과 친구들. 박수! 훌륭하십니다. 와, 저도 사실은 대학원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 썼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역시 고대의 미래 너무 밝아. 그리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49.5%. 그럼 25%, 이 순위는 뭘까? 저희가 질문지에 뭐가 있었지? 대학원 진학, 취업, 창업,
그리고 잘 모르겠다. 요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 네 가지로 만들어진 건데 25%는 뭘까? 취업? 다른 친구? 네? 잘 모르겠다가 25%일 것 같아요? Any other? 25%는 뭘까? 4분의 1이에요. 넷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싶은 거야. 창업 4분의 1? 그 창업이라고 샤우팅 해주신 분은 창업 쓰셨어요? 재밌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창업 안 하고 싶지만 4분의 1 정도는 고대 문과생은 창업을 꿈꾸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자, 정답 49.5? 잘 모르겠음. 요게 모르겠음이에요. 25% 취업, 22.3% 대학원, 3% 창업. 이 도표 바뀌게 될 겁니다. 학기 말이 되면.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굳이 여기다 띄운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고민을 같이 시작하는 거라서 괜찮아. 다른 친구들이 난 이거 할 거야, 나는 뭐 대학원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지? 나는 아직 계획이 한 개도 없는데 대학 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진짜 저희 열심히 샤우팅 했듯이 미팅, 소개팅, 술 먹고 놀기, 고연전 난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은 진로에 계획이 있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조바심 느낄 필요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절반이에요. 재밌는 것은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알거든.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되는 거 아니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22.3%는 내 지적 능력에 투자를 하십니다. 대학원 가고 싶대. 사회학과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법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회학과 대학원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저희 문과대 대학원 너무 훌륭한데, 자, 그렇게 3%가 창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도표는 정말 저희가 학기 말에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권중훈 대표님, CTO님의 인터뷰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 와, 너무 신기하다.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권중훈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 출석 서베이 3번입니다. 권중훈 대표가 코딩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 영상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자면 낮에는 중문과 수업을 듣고 밤에 동아리에서 스터디 그룹에서 코딩을 배웠대.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지적해주세요. 많이 성장했어. 지난 시간에 30분 동안 슬라이드 없어도 여러분들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바로 지적해 주십니다. 네 번째 질문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잠이 확 깨지 않아? 이거 3번 아니래. 저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오타 보이시죠? 지적해 주세요. 학생들이 그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교수님 그 오타 진짜 제 오타도 굉장히 많아요. Q4번입니다. 저희 학생분께서 지적해 주셔서 코딩이 이 창업에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요? 다 쓰셨어요? 아니 개발을 하시는데 당연히 파이썬이 도움이 되지. 그거 말고 그거 너무 쉽잖아요. 개발을 하신 분이니까 코딩을 해서 앱을 만드셨어. 그건 너무 당연해. 그거 말고 앱 개발한 거 말고 다 쓰셨어요? 4번 질문 이제 더 이상 고치기 없기. 다 답을 말할 거거든요. 재밌는 것은 권중원 대표님이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학번이시고 중문과 14, 경영대 13 이 셋이서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뭐냐면은 스타트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창업을 하면 뭘 해야 돼요? 투자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여기 가게 내는 것처럼 마치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을 마련한 다음에 가게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타트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업 계획서를 먼저 씁니다.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잘 쓴 다음에 이걸 들고 돈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 소프트뱅크일 수도 있고 국민은행일 수도 있고 하나은행일 수도 있고 투자를 담당하는 담당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 아이디어를 피치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나한테 투자해 주세요. 엄청나게 크게 되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지금 구글, 테슬라 이런 회사들한테 옛날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거거든요.
많은 돈이 많은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는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없으니 시장에 나와 있는 엄청나게 좋은 창업 아이템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투자의 단위는 몇백억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그 세 사람이었죠 이번에는, 보통은 보통은 CEO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뭘 보고 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00억을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 뭘 보고 고를까? 사업 기획서를 보고 고르긴 하겠죠. 사업 아이템이 좋긴 좋아야 되는데 사업 아이템은 솔직히 말하면 하다가 다 바뀌어. 처음에 내가 가져갔던 사업 아이템 그대로 상업에 성공하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자면, 권중원 대표가 뭘 했냐면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심지어 그때 2020년이었으니까 25살 뭐 이때였죠. 그때 코딩을 써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했던 게 전국에 있던 역술원의 위치 찾기였어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역술원 위치를 어떻게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돼? 왜냐면은 내가 역술인과 개인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만들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의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거야. 그러면 내 고객이, 잠재 고객이 너무 소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권중훈 대표가 하고 싶었던 게 역술원의 전국의 위치 정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그래서 소비자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들이 레스토랑 연결시켜 주는 것만큼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설득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전국의 역술원의 위치 정보, 역술원의 이름과 위치와 크기와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쭉 모아오라고 만들어. 얼마나 걸릴까? 얼마의 시간을 들이면 여러분들께서 그 과제를 수행해 오실 수 있으실까요? 한 달? 어떻게 할 수 있지? 네이버에 검색을 우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역술원 등록되어 있는 걸 찾아보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 뭐 그런 데 가서 역술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위치 정보를 찾겠죠. 간단한 코딩으로 그 전국에 있는 역술원의 분포를 4시간 만에 다 수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십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역술원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널리 퍼져 있으니 개인 소비자와 역술원을 연결시켜주는 이것, 사실은 시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이다 라는 걸 설득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앱을 개발할 때만 코딩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도 쓰시고, 뭔가 내 아이디어를 피치할 때 어디서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앞으로 혹시 데이터과학원 대과인 우수과제 영상을 보신 친구 있을까요? 제가 패드에다가 2022년에 우수과제의 최종 발표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혹시 궁금하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뭐예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이야.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들을 수업이에요. 그 수업에서 했던 과제인데 뭐지? 왜 갑자기 악보가 등장하지? 언어학과 친구였습니다. 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언어학에서 유명한 이 지프의 법칙이 작곡 세계에서도 통용이 되는지를, 이게 바흐였어? 바흐의 화성 진행이, 사실 여러분들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도가 C, 레가 D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어사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보의 악보를 알파벳에 병렬된 순열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텍스트를 분석하신 거예요. 기발하죠. 그것도 비슷한 과제로, 그때 그 친구가 이공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했던 것은 바흐의 화성 높낮이, 그래서 바흐라는 작곡가가 나이가 들수록 톤이 낮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검증해낸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2학기 때 무슨 프로젝트 할까 생각을 하셨다면 굉장히 기발한, 조금 더 뭔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 라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조금 이제 뭐 사회학과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엄준희 학생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건 사실은 대과인 수업은 아니었고요. 대사사라고 데이터과학과 사회학 수업에서 들었던 수업인데 똑같아요. 비슷하게 2주 동안 코딩을 배우고, 근데 이 친구는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나중에 배울 야피라고 했던 프로그래밍이 이걸 할 수, 포인터가 어디 갔을까요? 이걸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개피거든요. 사연망이랑 대사사를 들었을 때 이 친구가 했던 프로젝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후 게시판, 정대후문 게시판 보시나요? 고려대학교의 상징적인 대자보를 붙이는 곳입니까? 왜? 정후 게시판이 왜 유명하지? 와, 2, 3학번들은 모를 수 있어. 왜냐면은 10년 전에 여러분들 10살이었죠. 10살일 때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어떤 친구가 자퇴를 해요.
자퇴를 하시면서 정대후문, 저 대자보 정대후문 그 바람의 언덕 올라오실 때 붙어 있는 그 대자보 붙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자보를 하나 붙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아, 이 세대 차이.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우리 조교님들? 조교님들도 몰라요? 안녕들 하십니까? 근데 준이는 어떻게 알지? 준이는 이제 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사건을 굉장히 크게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대자보가 어떻게 보통 써요?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비판을 하고 싶어. 비판을 하면 연서명을 같이 해요. 다른 과의 누구누구, 나는 누구누구. 그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대자보의 네트워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022년에 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텍스트 분석을 해서 우리 고대생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불만, 노동 문제인지 젠더 문제인지 환경 문제인지 취업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한 거예요. 고대생들의 센티멘트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예로는 뭐 이것도 제가 사회학과다 보니 안 넘어가지는데요. 이거 넘겨주세요. 왜 안 넘어가실까요? 오케이, 굿. 한 학기에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등교하시죠. 그랬을 때 승차와 하차 인원을 통해서 서울시의 지하철역 배치도와 어디가 지하철 정체가 너무 인구가 과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지금 감사교수 사회학과 대학원에 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뭘 했냐면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통로의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네트워크 분석으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휠체어를 빌려요, 그 친구가. 저는 그 친구가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장애가 있는 친구인가? 왜냐면 코로나 때여서 저희가 대면으로 수업을 안 했었거든요. 화면으로만 봐서 몰랐는데 해솔이가 장애를 가진 친구가 아닌데 휠체어를 빌려서 자기가 홍대 입구역에 가서 이 출구에서 저 출구까지, 이 엘리베이터에서 저 엘리베이터까지, 그리고 그걸 타고 내려가는 곳까지 모든 지점의 구간에 이동하는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그 최단 거리로 불이 났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최단 경로, 이런 것들, 교통 약자를 위한 최단 경로 안내 개발, 이런 것들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생각이 특이한 거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번 학기에는 프로젝트를 시키지 않겠지만 다음 학기에 대과인을 들으실 때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는지, 혹은 다른 친구의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해요. 제가 대과인 우수과제를 그렇게 올려놨을 때 사실 그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커요. SDS 사장님이신 홍원표 사장님, 지금은 SK의 어떤 자매회사의 부회장으로 옮기셨는데, 그때 그 영상을 보고 환경공학과 어떤 친구가 이메일이 탄소 배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사실 우리 모든 사용이 다 그렇죠. 그래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메일 시스템 개선안, 이런 걸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잠깐 이분 발표하시는 걸 보고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 연구실에서 그 수업을 들었던 그 학생과 그 회장님을 만나게 해드렸었어요. 면담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되게 신기한 경험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게 생각하는 이 프로젝트가. 자,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저의 경력이 너무 특이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에 왔어. 사회학과 교수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겠지. 근데 이 사회학과 교수를 만났더니 우와, 막 법대도 가고 의대도 갔대. 이 경력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12,000명 되는 저희 공훈록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 아카이브에서 1624명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난 그러니까 실제로 51년에 걸친 기간이죠. 1985년에서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트워크 기법과 간단한 코딩 기법으로 박사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했을 때 몇몇의 유명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주변부가 중요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했었고, 그와 비슷하게 제가 구술사,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존 구술사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 있을 때 이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했는지, 굉장히 좋은 저널이에요. 이때 이걸 쓰게 됐던 게 그 하버드 법대 교수가 그 저희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매매 그냥 노동자였다, 프로스티튜션이었다라는 계열의
계약직 노동자였다라는 논문을 써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광분을 받았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내기 시작하면서 카운터 하고 싶었던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외교관이 안 된 이유는 굉장히 길기는 한데 제가 실제로 4학년 때 미국의 하원의원 사무실에 인턴을 하러 처음으로 미국에 가봤어요. 근데 인턴을 하면서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외교관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외교관들이 하는 걸 보니까 관료더라고요. 근데 제 성격이 그 관료랑 너무 안 맞는 거죠. 9 to 5로 근무하는 것도 너무 싫고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 하느라 하는 건 더 싫고 규칙 때문에 뭘 못하는 건 더더욱 싫고 그래서 내가 외교관이 외실을 패스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외실을 패스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공부를 계속 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도 제 연구 주제들이 그런 외교적인 문제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안부의 논문을 썼을 때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SCI의 임팩트 팩터 6이 되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나왔는데 이거를 지지난주에 제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을 만났는데 이 논문을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같이 안고 읽고 계시는 걸 안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러면 내가 외교관이 못 됐지만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다가 컴퓨팅을 접목을 시켜서 논문을 썼고 그게 이렇게 실제로 대사님들까지 읽히게 되는 이 과정이 제가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연구들은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 100몇십 명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브레인은 어떻게 액티베이트 되고 있을까요? 깨어있기는 해. 지금 자는 사람은 없는 거,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시는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이상, 여러분들 뉴런이죠. 브레인 안에서는 케미컬들이 막 트래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뉴럴 네트워크가 파이어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사이언스에 나왔던 논문이에요. 제가 2017년에 이 논문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사실 이 논문의 스템아웃이 되는데, 원숭이입니다.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는 영장류인 원숭이죠.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봅니다. 그때 브레인이랑 원숭이가 뭐랑 갖고 놀아, 공을 갖고 놀아. 그때 여러분 브레인이 파이어링 하는 것과 원숭이가 인터랙션을 막 해. 두 원숭이가 내 앞에서. 그때 이 애의 뇌가 파이어링 하는 것, 그리고 그냥 물체가 있는 거 파이어링 하는 것. 이 네 가지 상황에서 원숭이의 뇌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게 뭘까요? 답이 있어. 저 옆에 있는 슬라이드. 원숭이와 원숭이가 인터랙션 하는, 저기 보시면 이 세 번째 브레인이 인터랙션을 볼 때 브레인이 액티베이션이 가장 강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살짝 깨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왜? 여러분 뇌가 바빠지거든요. 뭔가 정보가 훨씬 더 많은데 신기하네? 호기심이 가고 분석을 하게 돼요. 저 친구는 왜 이야기를 하지? 저 친구는 왜 손을 들고 말을 하지? 이런 고민들까지 막 분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브레인,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브레인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이 비싼, 값비싼 컴퓨터예요. 근데 그 컴퓨터를 가장 액티베이트를 많이 시켜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시고 진짜 침팬지에 비하면 우리 너무너무 똑똑하지. 그래서 교수님 비교 대상분이 침팬지였는지 몰랐네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여러분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봐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맞지. 테크니컬리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내가 똑똑해서 난 수능을 잘 봤고 내가 유전자를 탁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여기 와 계신 건 아닐 수 있어요. 이 논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나의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소셜한 프로덕트구나. 지금 여러분의 뇌를 찍으면 이렇게 뇌 이미지를 찍잖아요. 사실 이 이미지는 아니고 이건 액티베이션 이미지고 fMRI라고 들어보셨죠? fMRI를 찍으면 여러분의 뇌에 84개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 간의 연결을 볼 수가 있어요. 뉴런 파이어링이 많이 되는 뇌의 지역들은요, 파이버가 많이 생겨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정말 잘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인지를 해. 기분이 나빠. 얼굴이 붉어져. 고함을 질러. 이게 연결되는 뉴런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발달되신 거예요. 왜? 트레이닝이 계속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화를 많이 내실수록 몰딩이 그렇게 많이 돼서 그 지역을 연결하는 데는 우리 운동할 때 근육이 엄청나게 붙잖아요. 처음에 5kg 드는데 굉장히 힘든데 근육이 많이 붙으면 20kg 들 때도 굉장히 쉬워요.
안 힘들어. 뉴런의 파이어링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특정 방향으로 계속 뇌를 쓰시면 그 방향에 근육이 많이 붙어요.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웃는 것일 수도 있고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특정 방식으로 뉴럴 파이어링을 필요로 하는데 그 파이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실 그 파이버로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뇌를 지금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제가 AI를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닝을 시켜 그 데이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도봉구에 사는지 성북구에 사는지 그거는 못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서 왔다. 몇 퍼센트로 맞출 수 있을까요? 혹은 이 친구가 bottom 25%라고 해서 굉장히 못 사는 동네에서 왔다. 몇 퍼센트로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정보 없이 여러분 브레인만 캡처해서. 혹은 그게 굉장히 좋은 학군, 탑 25% 학군에서 왔다, 이 친구가. 혹은 bottom 25% 학군 지역 출신이다. 몇 퍼센트로 맞출 수 있을까요? 그냥 브레인 데이터만 주고. 근데 이 연구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 그 연구는 10살짜리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20살이니까 20살은 맞추기 조금 더 쉬울지 어려울지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없어. 근데 이 페이퍼를 쓴 거는 미국에 사는 10,000명의 10살짜리 청소년의 브레인을 스캔해서 제가 그 친구들의 동네를 맞춘 거예요. 85%. 10살짜리 브레인을 스캔을 해서 이 친구 커넥션 네트워크를 본 다음에 어느 사는 동네인지 85%를 맞출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소셜 프로덕트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논문이 이제 작년에 제가 논문을 완성해서 지금 서미션 되고 이제 투고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뭐 울상을 짓기 시작하죠. 교수님 망했네요. 그러면 나는 10살짜리 브레인이 그런데 나 벌써 20살인데 교수님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한 걸로.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브레인은 바뀌어요. 브레인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파이어링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파이어링을 디자인하는 것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사회학자지만 의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 친구들 중에 법대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교수님, 오케이, 의대 가면은 뭐 굉장히 이거는 사회적인 관점을 의학적인 데이터랑 접목을 시킨 거잖아요. 누가 fMRI를 사회학자가 쓴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있어요. 저 있고 연대에도 염료식 교수 한 번 있고 제가 왜 이걸 하느냐? 컬럼비아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인 피터 비어만이 fMRI 데이터를 가지고 소셜 분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법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법대는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제가 법대에 있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오히려 법 쪽에 가시면 여러분 직업 굉장히 위험합니다. 회계사, 법 쪽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의료, 요즘 분쟁 난리도 아니죠. 의료계에서 소송이 많이 갑니다. 의료소송. 근데 의료소송이 났을 때 환자와 의사 간의 공유의사 결정 과정 때문에 소송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판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의료소송, 공유의사 결정 과정 때문에 의료소송이 났던 게 몇 년이나 됐을까? 생각보다 첫 판례가 빨라요. 1960년대부터 판례가 있어.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판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소송까지 안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한 거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환자 의사의 공유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의료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산부인과에서 일어나는지 내과에서 일어나는지 신경외과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법조인을 했을 때 판례를 분석해서 어떤 키워드들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내가 개원을 했어. 근데 나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당신을 변호할 플랜을 짜. 다른 사람보다 수임료를 10배 이상 받아도 괜찮아요. 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AI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코멘트? 굉장히 지금 뭐 거긴 괜찮으십니까? 줌에서는 별일 없이 질문 따로 올라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답변하고 있어요? 네. 뭐 여러분 현장에서는 무슨 질문 있으실까요?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분께서 고등학교 수업 몇 분이에요? 60분?
50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 나서 고등학교 수업이 50분인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왔을 때 75분 수업이 벅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주셨잖아요, 현장에 계시던 분이.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 대학원 수업은 2시간 이어서 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 대학원 친구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90분 수업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긴 한데, 잠깐 쉬어가긴 할 거예요. 지금 쉬어가긴 할 건데, 그 사이에 혹시 뒤에 그 영상을 저희가 틀 수 있을까요? 안 돼? 오케이, 잠시만요.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영상을 틀도록 할게요. 저희 이 김단태님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신기하다. 외고 출신인데 카이스트를 간 것도 신기한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대원외고를 나오시고 카이스트를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커리어를 생각하면 되게 특이해요. 창업을 했어. 카카오에 팔았어. 카카오를 좀 다니다 보는데 내 통장에 돈이 그렇게 몇백억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회사 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회사를 또 때려치고 창업을 또 하시는데, 이제는 유튜버를 하시고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이분이 지금, 제가 이걸 물어봤었어요. 만약에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시면 뭘 하시겠냐? 혹은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친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냐? 라고 여쭤봤더니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 하나 찍어보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창업도 했고 엄청나게 이 엑시스를 잘 하셔서, 보통 그 창업을 했다가 그걸 팔고 나오는 걸 엑시스라고 하거든요. 엑시스를 잘 하셔서 진짜 30대에 파이어족이 됐어, 이 사람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대학교 1학년생한테 하고 싶은 말, 코딩해라? 하고 싶은 걸 해라일 것 같아요. interesting. 다른 guess? 답을 모르는 거 알아. 다른 guess 있어요? 뭘 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유튜브를 현재 하고 있는 김단태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좀 특이한데요. 원래는 문과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외고를 졸업해서 공대에 들어갔다가 컴퓨터 쪽을 전공을 했는데, 2010년쯤에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요. 이제 그 회사가 운 좋게도 카카오에 인수가 돼서 약간 뜻하지 않게 좀 돈을 좀 벌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돈을 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투자에 대한 관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투자 회사를 또 창업을 하게 되고, 제가 창업한 투자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뭘 전공할까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문과와 이과를 굳이 구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컴퓨터 쪽 코딩을 공부하다 보시면 많이 느끼겠지만 되게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문과 쪽 전공하시는 분들도 논리적인 사고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역시 컴퓨터를 해야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르면서 대학교 때 전공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혹시나 뭔가 기술 개발, 뭐 프로그래밍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벽을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컸던 이슈들은 생각해 보면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결정들이 기술적인 결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결정이 사실은 인문학적인 결정인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들이 되게 많고 거기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기술보다는 인문학 쪽이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만약에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면 최대한 외부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고려대학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도 최대한 많이 만나보면서 인연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사회에 나가서 그 친구들과 뭔가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럴 수 있는 어떤 유대감을 대학교 때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는 깊은 유대감을 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학교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문과니까 이과 쪽은 잘 못해 라고 미리 선을 그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뭐 문과건 이과건 그냥 관심을 갖고 부딪혀 보면 못할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외고 때는 중국어를 공부했었고 대학교 때는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는데 카카오를 나온 이후에는 투자 쪽도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유튜브 관련된 것들도 따로 또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도 바뀌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일들도 바뀌는데 그때 그냥 뭐 있나 내가 저도 금융 전공자 아닌데 어때? 이러면서 그냥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부딪혔던 것들이 좋은 결과들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나는 이런 거 못해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기회가 있으면 실제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